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화면에 세 가지 소식 차례차례 차분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중국의 1위하고 2위 배터리 업체죠. 한때는 이 두 업체가 세계 1, 2위를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CATL 그리고 비아디가 1분기 실적이 박살이 났죠. 이 두 업체가 지금은 LG화학한테 파나소닉이나 한테 완전히 뒤처지고 있지만 CATL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러가지 중국에서의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EV 전기차 판매 감소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진 않았죠. 전기차 보조금도 2년 연장했고 연초는 사실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3월부터 제가 체킹한 바로는 배터리 생산량도 다시 이렇게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CATL과 비아디가 지금처럼 안 좋은 게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분기 때는 순이익이 원래는 1,200억 원, 1,300억 원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전년이 한 8억 위안으로 말을 할게요. 8억 위안에서 7억 위안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한 20%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 감소한다고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 양사 모두 이번 글로벌적인 이슈로 전기차 판매가 줄었고, 보조금 축소 영향과 이 보조금이 연장한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그전에는 단계적 축소를 분명히 밟고 있었기 때문에 춘절 영향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겹쳐서 이제 조금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CATL과 비아디의 어떤 악화되는 이런 악화일로를 걷는 실적이, 물론 이제 실적이 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는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CATL과 비아디가 거의 반 이상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폐쇄적인 지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즉 중국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전체적인 시황이 굉장히 악화 일로를 지금까지 걷고 있다. 물론 바닥은 찍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무조건 안 좋다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사실관계는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그래도 상황이 다소 개선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진정이 됐고, 3월 중국 배터리 생산량도 크게 증가를 했고요. 3월이 전분기 대비 중국 전기차 생산량과 배터리 탑재량이 한 3배 정도씩 뛰었어요. 그만큼 이제 바닥을 찍은 거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이 2.77기가와트 아워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불황은 맞습니다. 중국 전기차 지금 업계나 배터리 업계가. 하지만 전 분기 대비로 본다면 300%가 넘게 상승했다. 3배가 넘게 상승했다. 이런 거는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 정상적인 상승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 같은 거를 정책을 굉장히 지금 뿌려댔고, 돈을 그러니까 풀었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정책들도 굉장히 완화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더 뭔가 이제 그런 세계적인 어떤 이슈도 좀 중국 안에서는 지금 잠잠해지고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탄소 배출 규제 관련된 완화 조치가 유럽이나 중국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아주 크게 꺾인다, 이거는 조금 지나친 어떤 예상일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이게 전기차가 사람들이 메가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이제 기업들은 좀 비싸요. 지금 비싸긴 비쌉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CMOS 6억 화소에 6억 개죠. 6억 개 화소에 도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도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에 한 4천만 화소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 완전 최상위 갤럭시 S20 울트라엔 1억 800만 화소짜리 삼성께 들어갔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4천만 화소만 돼도 정말 최상위 모델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6억 화소라고 말한 거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체감을 하면 되냐면, 사람 눈이 5억 화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보다도 더 좋은 이제 그런 걸 만들겠다. 화소성으로만 보면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화소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화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센서의 크기랑 같이 봐야 돼요. 하지만 어쨌든 그 미세 공정과 그런 기술력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하고 분명히 화소가 줄어드는 것도 화질 개선에 영향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최근 모델이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 이게 0.8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픽셀이 이제 1억 800만 개를 그러니까 1.33분의 1인치 정도로 이제 크기로 구현을 한 거죠. 요거 이후에 1억 5천만 화소짜리가 이제 이번 연말에 나온다고 돈데나 라디오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고, 근데 이제 기술의 어떤 삼성의 목표치 어떤 맥시멈을 6억 화소로 잡았다라고 삼성의 CEO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6억 화소라는 어떤 거는 결국에는 미세공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전문가들은 와 이거는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그 부사장이죠, 거기 개발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도체 디램 미세 공정에서 뭔가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있고 거기서 뭔가 개별화소 크기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기술적 한계를 뚫을 수 있는, 지금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D램에서 쌓아올린 미세공정 기술력을 우리가 기반으로 삼아서 크기를 극한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삼성의 이제 부사장이 말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소니는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소니가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1위잖아요, 일본 회사. 여기는 광학 기술을 주로 이제 싸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 말도 반쯤 맞고 소니 말도 반쯤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잘하면 짱이죠. 둘 다 잘하면 최고죠. 그러니까 어떤 미세공정 기술도 높아가지고 화소수도 높아지면서 그런 광학적인 면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링 그 이미지 어떤 보정하는 그 소프트웨어링 합성 기술이나 뭔가 그런 쪽에서도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결합돼가지고 우리 눈에 딱 이제 보이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소니는 어쨌든 이런 화소수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매번 말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삼성한테 밀려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정된 어떤, 지금 소니가 한 6,400만 화소를 양산하고 있죠. 여기서는 더 뭔가 이 픽셀을 계속해서 꾸겨 넣으면 수강 능력, 그러니까 근본적인 카메라의 어떤 능력은 빛을 얼마나 받아들이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수강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가 더 화소가 높아질수록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광학 기술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화소수에서 일단 가고 뭔가 더 성숙했을 때 넘어가겠다라는 약간 인텔의 나노 때의 어떤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뭐가 맞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소니는 이런 생각이고 삼성은 이런 생각이다 라는 거고, 애플의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 화소가 1200만 화소밖에 안 됐었죠. 그리고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P40 프로가 뭐 최신 폼인데 이제 5200만 화소 센서 소니께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 화소도 문제지만 이런 수강 능력도 사진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화웨이의 P40이 이제 그 소니가 만든 그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는데, 갤럭시 S20 울트라는 삼성이 만든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화소수는 갤럭시 S20 울트라가 더 우세합니다. 1억 800만 화소고 소니의 P40은 5200만 화소밖에 안 돼요. 그러면 S20 울트라가 2배 더 품질이 뛰어나냐? 이미지 센서 면에서, 그러니까 화질 면에서 그건 아닙니다. 센서 크기 면에서 이제 갤럭시 S20 울트라가 1오버 1.33인치 정도 되고, 그 화웨이의 P40, 그러니까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1오버 1.28인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센서 크기 면에서 소니께 더 크다, 그러니까 더 수강 능력이 좋다, 그러니까 화소수는 삼성께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뭐 이 정도로 뭐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미지 센서에 소니랑 삼성이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어요. 소니가 점유율 이제 50%인데 삼성이 한 18% 정도 되고, 소니가 최근에 또 1조
700억엔을 투자해서 소니가 뭐 반도체 회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1조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막 증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일본에 남은 유일한 반도체 회사라고 봐도 뭐 크게 틀리지 않아요. 물론 다른 회사들이 있지만 진짜 제대로 좀 의미 있게 하고 있는 회사라고 친다면 그렇게 1조를 또 쏟아 부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뭔가 결국에는 이미지 센서라는 게 제 생각에도 자율주행에서 제일 이제 빛을 발할 거거든요. 자율주행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슬라 그 모델 3 같은 거 한번 타보시면 사방에 센서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방에. 그 센싱 능력이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냐 자전거냐 자동차냐 뭐 장애물이냐 갑자기 떨어진 벽돌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차가 상황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도로가 갑자기 달라졌을 수도 있고, 뭔가 신규 어떤 개량을 했는데 뭐 그 예를 들자면 도로공사나 뭐 그런 데서 개량을 했어요. 근데 뭔가 이게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걸 센싱해 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다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 하려면 결국에는 고화질의 카메라 센싱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거기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게 뭐 드론이건, 드론 뭐 물류 배송에서 쓰이는 드론이건 자율주행 택시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쓰이게 되겠죠. 그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겠죠. 아마존이 언제까지 이게 수 그걸로, 물론 이제 로봇도 어느 정도 지금 쓰긴 하는데 수 그걸로 수작업으로 배달을 하겠어요. 쿠팡도 그렇고.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좀 더 발전된 자율주행 레벨 4, 레벨 5 가게 되면 더더욱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와 소니가 하고 있는 이거다. 그리고 물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외의 소프트웨어링 같은 것들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번에 언급드린 칩셋 미디어가 하고 있는 컴퓨터 비전 IP 같은 것도 결국에는 화질을 높이기 위한 슈퍼 레졸루션 기술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보죠. 중국의 샤오미 중국 회사죠. 폴더블 폰 출시를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패널 공급을 좀 해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샤오미가 공급을 요청한 이 폴더블 패널은 지금 삼성의 Z 플립의 톰 브라운 버전으로 나와서 유행을 끌었던 이 Z 플립에 적용된 클램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샤오미가 대놓고 베끼겠다는 거죠. 우리도 너네처럼 클램쉘으로 올라냈는데, 이거는 클램쉘 뭐 아무튼 삼성이 먼저 특허를 내긴 했는데 클램쉘 방식의 걸로 우리도 대량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 지었고요. 중국 내에서는 샤오미가 특허를 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뭐 누가 먼저 했는지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힌지 부품이나 이런 것도 삼성하고 비슷하게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그 중국 특허청의 Z 플립과 비슷한 폴더블 폰 특허를 이제 샤오미가 출원을 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그냥 Z 플립하고 거의 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뭐 씁쓸한 부분이지만 뭐 중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정책적이나 외교 라인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샤오미가 왜 BOE나 CSOT, 차이나스타 같은 이런 폴더블 패널을 이제 정용하지 않냐. 물론 이쪽에도 계속 타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BOE랑 차이나스타가 그 모토로라에 들어가는 레이저 폴더블 폰 있잖아요. 좀 향수를 자극한 그 폴더블 패널을 지금 양산을 캐파를 거의 쏟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품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샤오미가 할 거면 삼성 디스플레이 지금 폴더블 패널 받아가지고 출시해야지 팔아먹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여기에 공급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애플한테도 지금 OLED 소형 OLED 패널을 어느 정도 소량이지만 공급하고 있고 더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소량 OLED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쪽 기술력은 삼성이 최고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시장 점유율이 뭐 90%죠. 90%. BOE나 CSOT나 뭐 LG 디스플레이까지 포함해서 소형 OLED에서는 지금 삼성의 기술력을 따라올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몇 년간 그럴 거고, 이건 국뽕이 아니라 삼성이 전 세계에
90%의 지금 소형 OLED 그 패널 쪽을 지배하고 있고, 폴더블 폰 중에 직접 써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장에서 체험해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출시된 건 삼성 거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또 뭐 더 다른 데서 잘해줄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쳐라 정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3.9%포인트나 오른 58.3%가 되며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참 집권 후반기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치솟는 상황이니까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문재인이란 이름 뒤에다가 꼭 대통령이라고 표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쫄아도 바짝 쫄아 있는 것 같거든요. 참고로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권역별로 광주나 전라도에서 84.1%, 서울 60.5%, 부산, 울산, 경남에서 51.8%, 강원 48.4%, 대구, 경북에서 43.4%, 이렇게 큰 폭으로 지지율이 올랐고,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30대에서 64.8%, 50대에서 59.3%, 그리고 60대 이상 49.4%로 나오며 지지율 상승폭이 높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 조사를 했던 리얼미터 측에선 이렇게 총선이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이유는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 잘했다는 평가와 선거가 끝난 후 앞으로 더 잘해줄 것을 바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거기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6%포인트 오른 46.8%로 나타났다고 하는 건 곧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4.15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또 16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라고 하네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국내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포린 폴리시라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에서 4.15 총선이 끝난 후 한국은 이제 진보주의 국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거든요.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로 한국 정치판을 영원히 바꿔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지난 1984년에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과 월터 몬데일이 대결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바이러스 대응이 워낙에 뛰어나서 결국엔 보수가 참패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데요. 그리고 앞으로 180석을 얻은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법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는 했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한 상태로 진보 정당들과 연대를 통해 공수처 설치 같은 법안을 어렵게 통과시키긴 했지만 남아있는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는 걸림돌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 승리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사법개혁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언급하며 한국의 보수 진영은 일반 한국인들이 지지하기에 점점 더 창피한 당이 되고 있다. 한국의 보수 진영이 이런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대다수 고위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민주당의 승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판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승리, 즉 레이건 혁명의 한국판을 목격하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지도자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다고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4.15 총선 승리가 레이건 혁명의 한국판을 목격할 수 있을지, 과연 레이건 혁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레이건 혁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을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 해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휘발유 값이 폭등하게 된다, 서민들 망하게 된다, 이렇게 아주 주변에서 난리를 치며 반대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4개월도 안 돼 휘발유 가격이 60% 이상 뚝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던 소련과의 냉전 시대를 종결시켜버린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에서 180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아주 강경하게 국민들의 염원을 위해 밀어붙이다 보면 지금까지 산적하게 미뤄왔던 법안들 다 처리해버리고 남북 경협도 하루빨리 재개해버리면 지금 전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 IMF에다 돈 좀 빌려달라는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은 또 새로운 활로가 활짝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 바꿔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건 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저기서 선진국 대우를 해주는 상황이 됐으니 좀 얼떨떨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 올라가게 됐으니 앞으로 포린 폴리시의 예상처럼 정치판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